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의 신작 슬픔의 삼각형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칸 영화제 최고상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TMI를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3년 전 같은 상을 기생충이 탔고요. 슬픔의 삼각형과 함께 후보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은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아무튼 슬픔의 삼각형의 황금 종려상 수상이 더욱 화제가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영화가 웨스틀룬드 감독의 두 번째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 때문인데요. 감독님은 4년 전 제70회 칸 영화제에서 더 스퀘어로 동일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외연의 이력만 본다면 대단한 연출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슬픔의 삼각형은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답게 과잉과 광기가 가득한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감독이 약 제대로 빤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몇몇 장면들은 엽기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찾아보니 요트의 오바이트 시퀀스에서 절반 이상의 배우가 실제 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픔의 삼각형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작년 후보작들 중 최고작이었나? 라는 질문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자본주의 비판, 구토 상징, 요트 대 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슬픔의 삼각형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Aren't you going to eat the pasta? She's an influencer. What do you do? I sell shit. The ship is going under. 슬픔의 삼각형이 다루는 키워드는 상당히 선명합니다.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저에게 이 영화는 돈을 싫어하는 영화처럼 보이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혐오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화는 내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의 도입, 모델을 뽑는 오디션장. 이 사람 저 사람을 인터뷰하는 인터뷰어 루이스는 주인공 칼에게 독착하고요. 농담처럼 두 브랜드를 언급합니다. 발렌시아가 그리고 H&M. 이윽고 그는 명품인 발렌시아가와 발렌시아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 브랜드인 H&M의 모델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표정을 달리해달라는 요구를 하죠. 요지는 발렌시아가의 모델이 되면 고객에게 당당한 표정, 심지어 거만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는 돈 좀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의 삼각형은 시작부터 돈이 만들어낸 계급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런 식의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떠오르는 몇 개의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칼과 야야 에피소드의 시작점. 패션쇼 현장이 배경이죠. 한 직원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커플에게 다가오더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권고합니다. 끝발이 써 보이는 새 인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요. 급기야는 전체적으로 자리 이동이 발생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칼은 뒷자리로 밀리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직후 시작되는 쇼의 전광판에는 세상은 평등해야 된다는 취지의 문장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평등을 주제로 하는 패션쇼를 관람하는 데 있어 불평등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끝발이 있다는 뜻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재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뜻일 텐데요. 말하자면 패션쇼장에서 벌어진 차별도 결국 돈과 결부되는 것이죠. 다음은 칼과 야야의 언쟁. 연인인 칼과 야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요.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이 싸움은 남녀의 성역할이라는 거창한 주제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들의 불협은 결국 왜 계산은 나만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삼각형은 불공정의 시대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의 본류에는 자본주의가 있다고 진단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인 요트로 가면 차별에 대한 묘사는 더욱 선명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요트에 승선하는 고객들과 무릎을 꿇고 선실 바닥을 닦는 노동자들을 연달아 보여주기도 하고요. 선실 직원들의 오리엔테이션 장면에서는 자신들이 선사한 서비스로 인해 받게 될 팁을 연호하며 돈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바닥을 발로 두들기며 머니를 노래하자 카메라는 직원들이 만들어낸 소음을 그들 아래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로 전이시키죠. 그러니까 이 호화 요트는 고객, 선실의 직원들, 청소, 음식 등을 준비하는 노동자들 순으로 노골적인 계급 피라미드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에게 결국 이 요트는 창작자 입맛에 맞게 축조된 현 세계의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트는 세계라는 도식에 의거해서 본다면 저에게 가장 흥미로운 인물 두 명은 선장과 비디오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드미트리였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선장은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을 리딩하는 사람일 것이고요. 드미트리는 배의 새로운 주인이니 이 세계를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 국가로 본다면 이 두 인물은 정계, 재계의 핵심 인물쯤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선장은 미국인이고 드미트리는 러시아인으로 설정된 것도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들은 요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멀쩡하고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탁상 공목만 지속하죠. 저에게는 세계의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노골적 비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슬픔의 삼각형에는 이렇게 자본가들에 대한 조롱이 군데군데 묻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객들 중 가장 저질적인 갑질을 하는 인물은 드미트리의 첫 번째 부인인 베라일 텐데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역할 바꾸기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지시를 행하죠. 그랬던 그녀가 변과 토사물 사이로 왕복하는 극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저에게는 영화가 선사하는 일종의 징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한 무기업으로 큰돈을 번 노부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무기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망언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에게 돌아온 건 자신들의 브랜드가 찍힌 해적이 던진 수류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섬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이 표류되기 직전에 펼쳐지는 요트에서의 광경은 아마 슬픔의 삼각형에서 묘사되는 가장 기괴한 장면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변곡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구토를 한다는 의미는 결국 요트라는 세계에 녹아있는 모든 사상이 내뱉어지는 비유처럼 느껴졌고요. 요트가 전복된다는 사실은 기존의 세계가 붕괴되고 섬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요트는 창작자가 바라본 현 세계의 축소판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섬은 창작자가 축조하는 새로운 실험의 공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섬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일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삼각형의 의미를 경유하여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h Lord. This is really, really bad. 언급이라도 저에게 슬픔의 삼각형 속 섬은 일종의 창작자가 만들어낸 실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웨스트론드는 요트를 전복시켜 세계의 질서를 제로 베이스로 만든 뒤에 새로운 세상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의 면면은 앞선 세계인 요트와는 완전히 반대의 위상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우선 요트는 북의 중심에 가까운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선장과 선주가 모두 남성이었고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선주인 드미트리는 2명의 처가 있기도 했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챕터 1에서 말씀드렸듯 요트는 노골적으로 돈이 능력보다 우선하는 세계입니다. 섬에서 캡틴이 될 수 있었던 에비게일의 재능이 요트에서는 최하층 노동자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했고요. 요트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로 막대한 부를 누린 손님이었던 요르마가 섬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당나귀 사냥에 성공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섬은 돈이 아닌 능력주의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부계가 아닌 목의 중심의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섬은 요트와 대척점에 있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새로 창조된 세계가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지점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영화라면 앞서 그린 부정적 세계를 뒤집어 새로운 세계를 축조할 경우에 창작자가 지향하는 바가 녹아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트의 세계를 뒤집어 놓은 섬이라는 세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 세계가 가진 악습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특히 에비게일 캐릭터를 경유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언급드렸듯 요트에서는 가장 하위 계층의 노동자였던 에비게일은 그녀만이 가능한 낚시, 요리 등의 능력으로 섬의 새로운 리더가 되고요. 그 지위를 이용해 칼의 육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중심, 부계 중심의 세상을 180도 돌려도 세상은 다시 추해지는 것이죠. 영화의 끝자락 마침내 에비게일과 야야는 자신들이 표류된 무인도가 사실은 거대한 리조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야는 에비게일에게 사회로 돌아가면 자신의 매니저가 되는 것이 어떠냐면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해버리고요. 에비게일은 야야를 급습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영화는 종료됩니다. 아마도 노동자로 살아가는 세계보다 리더로 살아가는 무인도가 낫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비게일은 원래 세계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인즉슨 슬픔의 삼각형은 자본주의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류에 있는 인간의 탐욕을 건들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던 인간은 세상을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블랙 코미디라는 외연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디스토피아적 혹은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슬픔의 삼각형은 A라는 문제에 대해 B라는 대안을 제기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A도 틀리고 B도 틀려서 대안은 없다고 말하며 자폭해버리는 영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해결의 변증법을 무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저도 해결의 변증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지만 얕은 수준에서 구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정립이 있고 그에 대한 반정립이 있어 그것에 대한 절충인 합을 도출하는 것이 해결의 변증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의 삼각형은 그러한 절충의 무의미에 대해 말하는 영화인 것이니 해결의 변증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영화의 사상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소재가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삼각형은 3개의 꼭지점이 있는 도형이고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형상적으로 보면 아래에 2 꼭지점이 있고 위쪽에 1개의 꼭지점이 있는 구조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변증법의 형상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인즉슨 3 꼭지점이 각각 정반 합의되어 안정적으로 서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영화의 도입, 모델 심사를 받는 칼. 심사관들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립니다. 미간의 주름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슬픔의 삼각형에 보톡스를 넣어서 펴야겠다는 대화를 하죠. 저에게는 보톡스로 삼각형을 없앤다는 워딩이 앞으로 영화에서 펼쳐질 정반 합의 붕괴에 대한 예견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삼각형의 무화는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칼과 야야가 선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노동자 한 명이 위통을 벗은 채로 야야와 인사를 나눕니다. 이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칼은 매니저에게 이 사항을 전달하고요. 결국 그 노동자는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 야야, 노동자 사이에 삼각관계가 형성된 뒤에 그것이 부서지는 양태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결과로 그 노동자는 지리멸렬한 요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삼각 구도가 부서지는 것이 영화가 원하는 방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드미트리와 2 부인도 삼각관계고요. 섬에서 에비게일, 칼, 야야 사이의 관계도 삼각관계입니다. 또한 섬에서 당나귀를 잡았던 요르마는 요트에서 혼자 한잔 하던 중 야야와 루드밀라에게 접근하는데요. 그를 찐따 정도로 생각했던 드미트리와 칼은 요르마의 실체를 알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 순간 역시 요르마, 칼, 야야, 요르마, 드미트리, 루드밀라라는 2개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 속 대부분의 삼각관계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삼각형은 계급의 피라미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삼각형을 통해 조우석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택배기사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도 역삼각형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슬픔의 삼각형의 황금 종려상 수상에 대한 저의 사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픔의 삼각형은 분명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제 기준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 종려상에 걸맞는 영화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영화와 주제적으로 매우 유사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과 비교해봐도 과연 슬픔의 삼각형이 기생충만한 미학적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차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제 현장에서도 황금 종려상 수상 당시 환호와 야유가 공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단점은 주제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는 장면은 요트에서 펼쳐지는 선장과 드미트리의 대화 시퀀스일 텐데요. 레닌, 마르크스, 마가렛 대처 등 온갖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서로의 철학을 대결의 형식으로 설파합니다. 명사들이 말했던 문장 대결 같은 게임도 있었죠. 저에게 이 대화에는 선명하게 창작자의 의식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루벤 웨스틀룬드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 영화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를 영화 안에 잘 숨기고 미국에 그것을 전파하는 게 계획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감독의 사상이 영화 전체에 어려있고 특히 선장과 디미트리의 시퀀스에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사실 한 예술가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영화라는 예술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쇼트와 쇼트가 시의 행과 행 혹은 연과 연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 행간의 미학 등이 매력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웨스트룬드의 방식은 다소 만연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화자를 통해 쭉 읊죠. 물론 이것을 창작자의 강력한 메시지의 표현 혹은 의지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솔직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동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클로즈가 영화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슬픔의 삼각형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영화다. 하지만 황금 종려상감은 아니다. 지금까지 슬픔의 삼각형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야?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 죽이면 안 돼?